월 160만 원으로 세 가족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빚은 없지만 그렇다고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모든 게 하락세인 지금 저는 어떻게 가정 경제 계획을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아이들에게도 더 따스한 환경을 주고 싶습니다. 3년 전 사업을 하던 남편이 과로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 나이 40살, 큰아이 9살, 작은아이 3살 때입니다. 남편이 가고서야 사업이 힘들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파트 담보로 돈을 쓴 것도 몰랐습니다. 실거주 집을 포기하려 했지만 당시 아파트 가격이 조금 올라줘서 아파트를 지킬 수 있었어요. 5억 8천만 원의 전세를 드리고 수중에 남은 돈은 9천만 원. 그렇게 아이 둘을 데리고 친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친정 부모님께 기대고 싶지 않아 바로 과외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연히 암에 걸렸다는 걸 알았습니다. 다행히 일기였고 지금은 추적 관찰 중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암치료 들어갔을 때 비로소 쉬는 것 같았어요. 남편 장례식 이후로 3년 내내 한 번도 운 적이 없었거든요. 이런 제가 정신적으로 이상하게 느껴져서 상담도 받았어요. 그때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당신은 상실의 슬픔이 우울감으로 온 게 아니라 나는 뭐든 해내야만 한다는 정신 과잉 상태로 왔다고요. 저는 현재 과외로 월 160만 원을 벌고 있습니다. 40살이 넘었지만 돈에 관해서는 사회 초년생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적인 부분은 남편이 담당했는데 혼자 된 지금 우리 집 가정경제 방향과 순서를 모르겠습니다. 돈을 얼마나 저축해서 무엇을 목표로 삼아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 스스로 금융 문맹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7월에 용인 수지구 아파트 전세 만기가 돌아옵니다. 현재 전세값을 확인해보니 4억대도 있고 6억대도 있네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되는 걸까요? 지금 용인 수지구 아파트 때문에 한부모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아파트를 처분하는 것이 맞을까요? 친정부모님은 두려움이 많아지셨습니다. 제가 남편을 잃고 암까지 걸리는 걸 보시면서 혹시나 제가 다시 아플까봐 또는 아이들 건사하겠다고 투자를 해서 그나마 있는 것까지 다 날릴까봐요. 제가 가만히 있어도 걱정, 뭔가를 해도 걱정이십니다. 그런데요, 코코드리님, 너나이님, 제가 가만히 있는다고 제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지가 않습니다. 구해줘 월부 보면 저보다 더 어려운 분들이 많으신데 제가 물어볼 곳이 월부밖에 없어서 사연을 보내봅니다. 아직은 건강이 조심스러워 일을 많이 하지 않지만 아이들 가르치는 일이 재밌어서 잘 해낼 자신이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에 아빠와 헤어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습니다. 자신이 공부를 잘하면 학원을 보낼 필요가 없으니 엄마가 돈 벌러 안 나가도 되고 자신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오래도록 보여주고 싶습니다. 어디에도 말 못한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나이님, 코코드리님, 저에게 길을 알려주세요. 라는 사연이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사연에 비해서 그래도 되게 씩씩하게 잘 헤쳐나가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 정신 과잉 그 상태에 왔다는 거에 엄청 공감이 많이 되네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맘 놓고 슬퍼할 수 있지를 못한 거죠. 그렇지.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자기를 찾고 잡은 거지. 저도 약간 비슷한 적이 있었던 것 같아가지고 공감이 많이 되는 것 같고 상황은 일단 정리하면 이분은 40대 싱글맘이세요. 40대 싱글맘이시고 3년 전에 사별을 하셨고요, 남편분하고. 그리고 지금 월소득은 개인이 과외를 하셔가지고 160만 원 정도를 벌고 계시고, 그리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같이 살고 계시면서 친정 부모님 댁은 서울에 있고요. 그리고 본인이 이제 남편분하고 같이 일군 그 내 집 마련했던 게 수지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아파트인데 좀 이제 평수가 큰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고요. 이거를 지금 전세를 5억 8천에 주셨대요. 전세가를. 네. 그래서 이 아파트 이제 전세 만기가 곧 돌아오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요거를 좀 물어보셔서 제가 좀 간단하게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수지에 대해서 얘기가 종종 나와서 네, 맞아요. 제가 좀 여러분들한테 그 간단하게 지도에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좋습니다. 네. 잘 보면 수지는 위치가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서울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볼 거죠. 서울 여기 경기의 동남권 동남부 쪽에 여기 분당 아래 여기 용인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 처인구 해서 요렇게 요만큼 이 세 개가 용인입니다. 그리고 이 용인 위에 이제 여기 성남이 있고요. 그리고 이 위로 올라가면 이제 강남, 송파, 뭐 이렇게 서초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강남으로 접근하기 좋은 경기도 중에 한 곳입니다. 일단 그렇고요. 조금 들어가서 보면은 여기 있죠?
위에 여기 네이버 지도라서 그런지 자기들 요 네이버 건물? 잘 보이게 그러네. 멀리서도. 아이고야. 그런가 봐요. 예. 여기는 수지구인데 유난히 커 보이네 오늘. 자, 그럼 보면 여기 수지구는 이제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요렇게 되어 있는데 요걸 보면 여기 지금 요렇게 등고선 표시되어 있는 데 있죠. 그러니까 여긴 사람이 안 살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위성지도로 한번 보면은 저는 위성지도를 즐겨 보거든요. 짠 하면 사람 사는데 딱 보이죠. 요게 경부고속도로예요. 경부고속도로가 이 수지구를 동서로 이렇게 잘라 놓거든요. 그래서 이 오른쪽이 죽전이고 이쪽이 이제 풍덕천, 뭐 동천동, 뭐 이 아래쪽 신봉, 성복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 두 개 지역은 같은 수지구지만 거의 교류가 없어요. 거의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상 다른 생활권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왼쪽 보면 여기도 다 산이기 때문에 요 아래쪽에 요 평지 기준으로 사람들이 이제 몰려서 살고요. 재밌는 게 여기 이런 데가 다 산으로 올라가는 데거든요. 이런 데가 아까 말씀드린 여기 보면 위성뷰로 보면 여기 다 이 산골짜, 그러니까 산 골짜기, 그러니까 산과 산, 능선과 능선 사이에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더 확 그죠? 보이네요. 확 보이죠? 네. 여기에 2000년에서 뭐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금융위기 전까지 그 사이에 입주한 아파트들이 되게 많고 이때 여기에 중대형 평수 분양을 굉장히 많이 맞아요. 했어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유행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지금 들으면 진짜 의아하시겠지만 서울의 뭐 대기업 맞벌이, 뭐 의사, 변호사, 뭐 강남 서초에서 살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이쪽으로 많이 들어갔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교회 생활, 쾌적한 교회 생활, 넓은 평수에서 신축 아파트에서 이런 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그래서 여기가 굉장히 고분양이 많았었고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당시 분양가하고 지금 시세가 비슷한 단지들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냐면 한 20년 가까이 가격이 대신 한번 엄청 떨어졌다가 엄청 올랐다가 다시 지금 빠져가지고 이게 또이또이가 된 상태. 그런 아파트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여기 수지구청역 이렇게 빨간색 요 라인 보이세요? 요거? 네, 보입니다. 이게 신분당선이고요. 여기 수지구청역이 있고 여기서 동천, 미금, 분당으로 올라왔죠. 정자, 판교 여기까지 한 15분 걸리고 판교에서 이렇게 타고 올라가서 이 강남까지 한 13분 정도 걸리니까 강남까지 30분이 안 걸립니다. 이 수지구청역 기준으로 여기 성북역은 30분 정도 걸리고요. 네. 그리고 이 주변에는 이제 중소형 아파트들이 좀 있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러니까 좋은 입지라고 하는 역세권에는 중소형이 많고 이 뒤쪽으로 올라가면 이제 대형 아파트들이 많다. 대형들 뭐 차 있으니까 차로 다니라는 거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예전에. 그런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중소형 아파트는 탄탄한 전세가와 물론 지금은 뭐 다 안 좋으니까 그렇지만 평상시엔 탄탄한 전세가와 풍부한 임차 수요들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은 이제 확 떨어지죠. 그렇죠, 그 수요가. 그렇죠. 왜냐면 여기서 대형 사느니 차라리 적은 평수라도 역세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는 겁니다. 근데 이 중에 이분이 대형 아파트 갖고 있어요. 이 지역에. 근데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전세를 5억 8천에 주고 이미 있는데 줬어. 만기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이거를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제가 아까 느낀 게 뭐냐면 이분이 부동산을 너무 모르신다. 내가 지금 걱정이 된다. 왜냐면 지금 저희한테는 단지를 보내주셨는데 이 단지가 전세가 지금 4억 정도 돼야 겨우겨우 나갈 것 같아요. 그래요? 역전세 나서. 그러면 지금 내가 5억 8천 전세 주고 있으면은 4억의 전세를 새로 맞출 수 있으면 나머지 1억 8천만 원을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돌려줘야 되잖아요. 내가 그걸 얹어서 마련을 해서 돌려주지 않으면 이 집 전세 보증금 빼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내가 이 집을 지키려면 1억 8천을 만들어야 돼요. 그 본인이 지금 우리 9천만 원을 갖고 계시니까 9천 1억 정도를 더 어디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가능하면 이 집을 제 기준을 드릴게요. 5억 아래로 사셨다면 5억 아래면? 네, 그러면 이 집을 지키셔야 되고요. 만약에 내가 그 1억을 어디서 만들 수가 없다거나 아니면 이 집을 좀 비싸게 샀다 라고 하면 이 집은 매도를 하셔야 된다.
견디기 상황- 어려울 것 같다. 지금 또 매도도 잘 안 되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싸게라도 팔아야 된다는 얘기. 더 싸게라도. 예, 안 그러면은 이 집을 좀 갖고 가시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실 것 같아요. 저는 단 싸게 샀고 내가 돈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 집은 파실 필요가 전혀 없다. 길게 봤을 때는. 근데 지금은 조금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게 아니면. 그래서 5억보다 아래로 사셨으면은 저는 지키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 생각에 이분은 5억 아래로 사셨을 것 같아요. 매수하셨던 시기를 생각했을 때. 그러면 이제 남은 건 1억 정도를 어디서 마련을 하셔야 될 것 같다. 라는 겁니다. 근데 그게 걱정이에요. 왜냐면 프리랜서시기 때문에 신용대출 같은 게 전혀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게 조금 걱정이 되네요. 일단 여기까지 일단 부동산 고민은 말씀을 드렸고 자세한 거는 전화 통화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코코드립니다. 지금 현재 너나이님께서 이제 말씀을 네.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니까 사연을 보니까 정말 지금 네. 일단 전세는 주긴 줬는데 네, 현재 시세가 4억에서 한 6억까지 나와 있긴 하잖아요. 네. 근데 이걸 보니까 그러면 안 올려도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신 걸 보고 저희가 깜짝 놀랐습니다. 올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올릴 수 있는 게 아니라 역전세를 월북에서 처음 알았어요. 아니 왜냐면 모를 수 있죠. 모를 수 왜냐면 있지. 내 실거주 하나를 그냥 이렇게 네. 내가 지금 살기 어려우니까 전세를 주고 다른 데 네. 살고 있으니까 역전세 네. 그거 뭐 투자하는 사람들 얘기지 그게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아, 맞아. 그러니까 딱 네. 그러신 것 같았어. 저희도 네, 저희도 맞아요. 이걸 보고 이분이 네. 채택이 안 되더라도 전화라도 네. 드려서 이거 꼭 말씀드려야겠다. 안 그러면 그 만기 때 이거 닥쳐서 하면 이거 난리 나잖아요. 아, 네. 근데 다행히 또 이제 채택이 되셔가지고 이렇게 같이 네. 또 이제 통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지금 네. 혹시 너나님한테 또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세요? 질문 더 2개 올리긴 했는데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려도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전세 이거 아파트 말씀해 주시니까 내 코가 지금 석자인데 지금 다른 걸 근데 그래도 일단 물어보세요. 그래도 물어봐요. 괜찮아요. 네, 왜냐면 기회가 또 언제 될 줄 이것밖에 알아? 없어. 그래. 예. 욕 한 번 제가 먹고 말지 뭐. 서울에 아파트를 이제 사고 싶은데 나중에요. 그랬을 때 한부모 혜택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분양 받을 때요. 혹시 분양받을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당연히 매도를 하셔야죠. 그러면. 근데 지금은 근데 아파트요? 제가 네. 아까 일단 이 순서를 꼬인 실타래를 순서대로 풀어야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집을 얼마에 사셨어요? 4억 천이요. 오케이, 엄청 다행이다. 싸게 사셨네요. 다행이다. 그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이 집을 매도가 지금 당장은 제가 보기에 매수세가 네. 이 수지 지역은 역세권 지하철 라인 근처에 중소형이 훨씬 매매 회전이 높아요. 네. 일단 왜냐면 대형 수요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 지역은 네. 대형 살아야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들은 분당 위쪽으로 수요들이 더 많기 때문에 시장이 좋아지기 전에는 매매하기가 쉽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다행인 건 지금 당장 서울 아파트를 서울에 거주를 또 친정집에서 하고 계시고 네. 그게 많이 힘드신 게 아니라고 하면 굳이 서울 아파트에 대한 급한 마음을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은 네. 이 전세를 잘 막으시고요. 이 전세를 시세에 맞게 놓고 지금 네. 전세가 들어가 있는 것과 새로 놓게 되는 전세가 시세의 차이만큼을 준비하셔서 네. 잘 치르시고요, 전세를. 그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언제가 될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시간이 1년, 2년, 3년이 지나서 여기에 매수세가 들어온다. 즉 네. 집을 살 사람이 나타난다 라고 하면 그때 매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억 천에 사셨기 때문에. 네. 그리고 매도를 하시면 자연스럽게 한부모가 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때 분양 같은 걸 노리셔도 괜찮을 것 같다. 근데 네.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서울의 분양 청약에 한부모가 유리하니까 내가 그걸 하려고 해요. 자, 한부모 혜택이라는 거지 한부모한테 집을 공짜로 준다는 건 아니잖아요. 네. 자, 그러면 돈이 있어야겠죠. 기본적으로 종잣돈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종잣돈이 만약에요? 종잣돈이 없으면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없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네. 소득 수준을 어떻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높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그게 먼저예요. 네. 제가 이따 순서를 쫙 정리를 해드릴 건데 네. 소득을 늘리는 게 먼저예요. 어느 정도로 늘려야 되냐? 네. 저축이 될 만큼.
그럼 저축이 얼마나 되면 좋냐? 그거는 당연히 본인이 결정하셔야겠지만 저는 뭐 3천에서 5천만 원 정도는 충분히 모을 수 있을 만큼으로 소득 수준이 올라와야 된다. 그럼 지금 160이시니까 제 생각에 못해도 600, 700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거꾸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안 그러면 목표가 모호해져요. 좀 더 벌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매달 700만 원을 목표로 한다. 근데 네. 지금 160이시잖아요. 그러면 160에서 700으로 가면 대충 대략 4배에서 5배 정도 소득을 늘리셔야 되죠. 그러면 아이들을 4배에서 5배 정도 더 케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학생들을. 자, 그러면은 본인이 그걸 하기 네. 위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일을 더 많이 잡아야. 그렇죠. 근데 네. 일을 잡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현재 우리 그 별밤지기님 상황상. 이제 아이들이 있어서 네. 시간을 좀 내기가 네. 좀. 자, 그러면 아이들하고요. 네. 제가 이 얘기를 안 하셔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네. 건강인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지금 모든 이 꼬인 실타래를 풀기 위해서 제일 집중하셔야 될 거는 네. 건강인 거예요. 그러니까 회복하는 거에 굉장히 충실하셔야 되고 병원에서 하란 대로 충실하게 하셔야 되고 일을 더 못하더라도 그리고 그 다음에 운동도 하셔야 돼요.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내가 거꾸로 네. 생각했을 때 700, 800을 소득을 찍을 수 있을 만큼 아이들을 케어할 수 있을 만한 체력이 된다고 생각이 될 때 그때 네. 조금씩 늘리셔서 일단 그 소득을 만드시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건 뭐냐면 당장 학원 차리는 것보다 과외나 네. 아니면 그룹과외 형식으로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를 천천히 가봐야 돼요. 일단 먼저. 네. 그래야 감이 잡히실 것 같아요. 자, 정리할게요. 건강 회복 첫 번째. 네. 건강이 회복이 되면은 소득을 늘린다 두 번째. 네. 소득이 늘어나면은 그때 당시에 이 과정 중에 집이 팔리면 매도를 하면서 한부모 포지션으로 옮기는 거예요. 네. 그 상태에서 서울시장을 보면서 청약을 꾸준히 넣는다. 그리고 청약에 당첨이 됐을 때 내가 네. 그걸 실제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만큼의 종잣돈을 꾸준히 계속 모아가는 거예요. 요렇게 가셔야 돼요. 네. 아셨죠? 네. 네. 아, 네, 여보세요? 네. 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또 이제 네. 소득 늘리는 것도 이제 당연히 하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또 투자에도 또 네. 관심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 네. 다음에. 근데 그거는 지금 네. 투자를 생각할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투자를 생각한 네. 이유가 그 네. 9천만 원이라는 종잣돈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 좀 잘 활용하고 싶은 마음에 투자도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맞나요? 네. 아니, 사실 그런 생각까지는 못하고요. 너무 뭘 모르기 때문에 뭘 너무 몰라서 하는 생각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질문 드린 게 뭐가 먼저인지 사실 몰랐고. 건강하면은 소득을 늘려야 돼요. 그러니까 네. 둘 중에 하나는 돼야 돼. 근데 이거 한꺼번에 하기가 어렵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연자분께서는 건강이 좀 안 좋으세요. 그쵸? 네. 그리고 이게 욕심내서 또 일을 하다 보면은 네. 건강이 더 나빠질 수가 있고 오히려 거기에 또 돈이나 시간이나 에너지적인 부분이 더 추가로 들어가서 또 아이들을 네. 오히려 또 케어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물론 또 한부모 가정 이 혜택도 좋긴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만약에 네. 사연자분이 그럼 한부모 가정이 되려면 집을 나와야 되잖아요. 친정에서. 그러면은 일단은 또 거주비 또 마련해야 되죠. 또 내가 생활비 이런 추가적인 것도 많이 들어가고 아이들 케어하는 데 있어서도 또 도움을 또 받기가 어렵다 보니까 오히려 네. 지금은 그 한부모 혜택 그걸 좀 신경 쓸 게 아니라 일단은 친정에서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을 최대한 활용하셔서 그리고 일단은 건강에 좀 집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도 원래 되게 건강했는데 네. 투자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건강이 좀 안 좋아져요. 이게 네. 집중을 하다 보면은 이게 네. 그거 진짜 뭐 몇 년, 그러니까 되게 한 10년 동안 일할 거를 한 단기간에 3, 4년에 이걸 몰아서 네. 몸을 쓰다 보니까 저도 뭐 네. 오히려 건강했던 몸이 좀 막 디스크 터지고 막 이런 상황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렇게 건강한 사람도 뭔가 또 그런 투자 쪽에서 뭔가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도 걸리고 체력적으로도 되게 많이 이제 쏟아부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네. 사연자분은 일단 네. 본인의 건강을 잘 챙기시고 그러면서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소득을 올리는 방법이 더 중요하고 그리고 네. 아이들이 또 네. 엄마가 물론 돈 벌고 이러는 것도 좋지만 엄마가 또 되게 네. 좀 편안하고 좀 행복한 걸 하는 걸 또 바랄 거예요. 네. 아이들도.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 네. 그 우리 채팅창에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그 한부모 혜택에 대해서 저도 정확하게는 몰라요.
네. 근데 여기 저희 채팅방에 항상 이 고수들이 있거든요. 숨은 고수들이 있단 말이에요. 맞아. 저는 부동산을 도와드리지만 이런 생활이나 어떤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거를 굉장히 잘 알려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기 얘기하시는 게 그 한부모 혜택이 소득이나 이런 부분들을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가 봐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꼭 확인을 하셔야 돼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네. 우려돼서 말씀드리는데 만약 확인하셨는데 소득이 어느 정도 이상이 되면 한부모 혜택을 얻을 수가 없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소득은 늘리시는 게 맞고요. 그렇지. 네. 그리고 아까 제가 소득 600, 700까지 만약에 필요하면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 많이 네. 놀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거든요. 과외에서 600, 700까지 가는 건 당연히 어렵죠. 네. 근데 잘 되면 학원으로 넘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전 가능하다고 봐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학원으로 넘어갈 때 혹시라도 상가를 먼저 사서 하시는 건 절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변에서 그런 얘기 하실 거예요. 월세 내느니 네 상가를 사서 해라 이렇게, 그죠? 네. 그것도 너무 내 마음이 너무 나는 이제 100m 달리기 시작하는데 마음은 우사인 볼트인 거예요. 처음에 조금씩 규모를 늘리면서 확실히 내가 자리 잡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 상가 사서 하셔도 돼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네, 제가 고민했던 부분들 너무 일목요연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아이들 케어를 잘 해오셨던 것 같아요. 아이들 했을 때 같거든요. 아이들이나 혹은 남편분한테 못다한 얘기가 있으면 이걸 통해서 한번 해보시면 우리 별밤지기님 마음이 좀 풀릴 것 같거든요. 제가 그런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좀 부모님 인생에 힘들었을 때 좀 아빠 모습을 떠올리면서 제가 흉내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힘들 때 흉내 내고픈 엄마가 되려고 되게 많이 노력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다는 거를 아이들은 지금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계속 더 행복하자고 얘기하고 싶고, 이렇게 또 기회가 돼서 제가 너무 실타래처럼 막 머리가 엉켜 있었는데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너무 이게 계획이나 이런 마음들이 명료해졌거든요.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진짜 엄마는 진짜 달라. 엄마들은 진짜 다른 것 같아. 저희한테 사연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올해 마지막 방송이었거든요. 네네. 마지막 방송인데 되게 훈훈하게 기쁜 마음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도 오늘 별밤지기님한테 부모의 대단함이라는 거를 새삼스럽게 배우게 됐고, 저도 별밤지기님만큼은 아닐지라도 멋진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호크님도 인사하세요. 사연자님 목소리 너무 진짜 너무 밝고 너무 에너지가 넘쳐서 너무 좋네요. 네, 감사합니다. 또 아이들이 또 이런 또 밝은 엄마, 물론 마냥 밝진 않지만 그래도 되게 노력하시고 그런 걸 또 이렇게 잘 극복하시고 긍정적으로 해 나가시는 모습이 진짜 저도 좀 배우게 되고 너무 멋지십니다. 지금 댓글창에서 많은 분들이 되게 응원하고 있어요. 너무 멋있다고. 감사합니다. 너무 훌륭하시다고. 너무 멋진 엄마다. 너무 따뜻해져요. 별밤지기님 힘내세요. 응원합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해서 지금 댓글창에 올라오고 있어요. 되게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 같은 지금 5,000분이 넘게 지금 별밤지기님이 잘 되시길, 그리고 힘내시기를 응원을 지금 많은 분들이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너무 감사했어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